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멘토 생각디자인연구소 대표 이용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의 첫 번째, 설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득에는 과학이 있고 법칙이 있다. 그래서 6가지 설득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협상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설득과 협상의 원칙 기억나세요? 협상은 뭐였죠? 상대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어내는 것, 주고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흔히 니고시에이터라고 부르는 협상 전문가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협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캐나다에서 꽤 활약하고 있는 야구 선수 누구죠? 유현진 선수를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선발 투수로 지금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미국 메이저리그로 한 번에 간 투수로는 아마 첫 번째일 겁니다. 물론 박찬호 선수가 있었지만 메이저리그로 직행을 하지는 않은 거죠. 네. 근데 이 친구가요, 원래 2006년에 그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하나 이글스의 고졸 선수로 입단했던 거를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고졸 선수가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한 것은 KBO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 주인공이 바로 유현진 선수였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신 거죠? 네. 첫 해에는요, 18승 6패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2.23인가요? 뭐 한 이 정도 됐었고요. 탈삼진도 무려 200개 이상을 잡아내서 소위 투수 삼관왕이라는 MVP로까지 뽑혔다고 합니다. 대단한 괴물 투수였었죠. 근데 이 친구 그때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한 6년 동안 한 거의 100승, 통산 한 100승 정도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승리를 했고요. 평균 자책이 한 2.8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던져서가 아니고요. 타격과 수비의 도움을 못 받아서였답니다. 아이고구 세상에나. 그래서 그 당시에 별명이 소녀가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랬던 유현진 선수가요, 2012년 12월 드디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씁니다. 바로 LA 다저스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계약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00만 불이라는 것입니다. 3,600만 불이면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거의 얼마입니까? 한 40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와, 대단하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또 김병현 선수라고 또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죠. 김광현 선수인가요? 네. 그 빅리그 6년을 40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간 데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의 계약금으로 갔는지 아십니까? 무려 8천만 달러로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3,600만 달러였는데요. 그 다음엔요, 8천만 달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9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야, 1년에 1억을 벌어서 900년 벌어야 될 돈입니다. 네, 이렇게 대단한, 이걸 어떻게 해냈을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거를 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협상의 전문가인 팀들이 이 계약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스포츠 마케팅의 협상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게 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서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능력 있는 선수를 제공하고요. 누군가는 그것에 걸맞는 부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협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MBA 최고의 곳이 바로 와튼 스쿨이라는 곳인데요. 와튼 스쿨에서 15년 동안 최고 인기 강의로 소개받았던 것이 바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이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협상 과정의 수업이었던 거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요,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어진 시간이 5초밖에 없다고 해도요, 준비를 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협상 전에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이 결정권자인가 아닌가라는 걸 반드시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요, 인간적인 소통을 하랍니다. 그렇게 되면 협상은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받은 그 사람은 그 힘을 의사결정을 하는데 쓴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협상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냥 무조건 사정을 하고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내용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자에게 어필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책이 있는데요. 뱀의 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요, 우리의 뇌가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소위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는 뱀의 뇌가 있고요, 포유류의 뇌라고 부르는 쥐의 뇌가 있고요, 인간의 뇌라고 부르는 영장류의 뇌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파충류의 뇌는 생명 유지 장치라는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한 것이고요. 두 번째, 소위 말하는 포유류의 뇌라는 것은요, 감정을 주관하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질적인 사고와 판단과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인간의 뇌라고 부르는 대뇌 피질내에 해당하는 부분이 영장류의 뇌인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긴박한 상황이나 절대적인 상황이 놓여지게 될 때 우리의 회로가 하나씩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뚜껑이 열렸다, 화가 났다 라고 말하면 이성을 잃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성을 잃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뇌가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꼭지가 돌았다, 이런 말도 쓰죠. 즉, 감정의 영역인 포유류의 뇌가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더 극적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생명 유지 장치를 관할하는 소위 뱀의 뇌라고 부르는 파충류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파충류의 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생존입니다. 생존. 굉장히 공격적이 돼버리고요, 파괴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과격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무슨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뱀의 뇌 상태가 되면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인간의 뇌로 회복할 수 있도록 되돌리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포유류의 뇌도 위험합니다. 왜요?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하고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 있고 흥분하고 반항하고 대드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감성지능 전문가인 다니엘 골먼 박사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편도체의 뱀의 뇌에게 우리가 뇌를 납치당하면 열을 세라고 합니다. 숫자를 세는 거는요, 굉장히 고등동물인 인간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이 작업이 우리를 인간의 뇌로 회복시켜 준다네요. 그래서 왜 참을인자를 3개를 구하면 나라도 구한다, 이런 말을 저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였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열을 세워 보십시오. 진짜 화가 나셨어요? 그럼 100을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은 냉정해지는 본인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아예 그 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네, 대상이 없어졌으니까요. 다시 인간의 내로 돌아오겠죠. 마치 그 헐크가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원래 인간 모습의 박사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감대를 만드는 능력이 협상력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공감력을 높이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앞에 있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라. 미러링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백트래킹. 상대가 한 말의 끝을 다시 잡아서 복창하라. 혹은 그 사람이 쓴 중요한 키워드를 한 번 더 되새김질해서 답변에 활용하라는 것이었고요. 페이싱은 뭐였죠? 그 사람의 어조, 분위기, 말의 속도를 그대로 나도 따라가면서 말을 해줘라. 그러면 그는 굉장히 공감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인드를 열 것이고, 이렇게 열려진 상태에서는 원활하게 소통과 협상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넥타이를 맸는데도요, 어떤 날은 완전 넥타이가 멋있다는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요, 오늘은 넥타이가 별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요, 넥타이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죠? 셔츠와 양복이 달라지면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안이지만 어떨 때는 통하고요, 어떨 때는 안 통한다는 거죠. 즉, 넥타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상품 혹은 원하는 제안, 원하는 결과라는 걸 상대방에게 던질 때도요, 우리가 어떤 셔츠와 어떤 양복을 입고 다가서느냐, 즉 어떤 맥락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것들을 제공하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는요, 유인 전략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을 때 이거보다 조금 나쁜 제안을 함께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기존 제안이 훨씬 돋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보다 사과를 많이 팔아야 될 상황이 있다면요, 내가 팔아야 될 핵심되는 사과보다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녀석을 같이 진열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뭘 살까요? 네, 원래 집중하려고 했던 조금 나아 보이는 사과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MIT의 댄 에리얼리 교수 팀이 한 연구인데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룹에게요, 조식이 포함된 파리 여행과 조식이 포함된 로마 여행을 제시했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조식이 포함된 파리 여행, 조식이 포함된 로마 여행. 네, 사람들은요, 파리 여행을 더 많이 골랐다고 합니다. 대부분이요. 자, 그런데 이 여행사 입장에서는 조식이 포함된 로마 여행을 더 미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럴 때 아까 우리가 유인 전략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조식이 없는 로마 여행을 하나의 상품으로 추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조식이 포함된 파리 여행과 로마 여행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로망이 있는 파리 여행을 즐겼는데요, 조식 없는 로마 여행이 들어가는 순간 조식이 포함된 로마 여행이 훨씬 돋보이는 여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요, 대부분이 조식이 포함된 로마 여행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사면 5천만 원, 5대를 사면 4,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망설이겠죠. 그런데 5대를 사시면 대당 4,500만 원을 드리지만 선지급 비율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AS 기간을 2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받기를 원하는 제안과 약간 더 나쁜 꾸러미 유인책을 통해서 선택받기를 원하는 제안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대를 사면 5천이고요. 5대를 사면 4,500인데요. 5대를 살 때 선급 비율을 올려주면 AS 기간을 2년도 보장해 준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5대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 제시하는 5대 4,500만 원이 조금 나쁜 제안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게 유인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인 전략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유인 전략에서는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쓰는데요. 우리가 보통 달 수 있는 조건은 2가지가 있어요. 시간 제한과 물량 제한.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뭐 이런 겁니다. 이번 주까지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00개 한정입니다.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라고 개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제한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제한 전략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은 2가지고요. 하나는 시간,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다. 라는 시간 제한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물량 제한, 몇 개 한정입니다. 이것 끝나면 더 이상 혜택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파워풀할까요? 둘 다 기회를 놓치면 혜택은 날아가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조건을 활용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강력한 거는요, 물량 제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간 제한은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안에 할지 말지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고민은 온전히 내 몫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량 제한으로 바뀌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요? 우리 홈쇼핑에서 가끔 이러잖아요. 마감 임박, 이제 몇 개 남았다, 완판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니어도 나와 비슷한 다른 누군가와 경쟁을 벌여서 이것을 얻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손실의 회피에 대한 위험을 느끼면 결행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제한 조건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내가 활용하면 상대방은 납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 쓰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내가 일부러 간보는 것처럼 하면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요. 3번째 방법은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유인 전략. 2번째가 뭐였죠? 제한 전략. 3번째는요,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뺏기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무언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는 욕구보다 내 안에 있는 걸 뺏기는 걸 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요, 그냥 여러분에게 2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랑 2만 원 걸고 내기 한번 하실래요? 만약에 이기시면 제가 3만 원 더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저랑 게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신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5만 원을 드려요. 5만 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3만 원 잠깐 줘보세요.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을 하셔가지고요, 이기시면 제가 다시 드립니다. 못 이기시면 이건 그냥 회수입니다. 어떠세요? 저랑 게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까 2만 원 주고선요, 게임 더 하면 줄게 라고 하면 안 하시던 사람들이요, 지금은요, 내 손에 들어왔던 3만 원이 억울해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카드를 이야기하는데 특정 시간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결정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빼앗기는 한 가지를 뺏기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제안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제안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돋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을로 살아가기 마련이고요. 근데 을이요, 훨씬 이런 협상에 대한 촉은 발달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발달된 촉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초 근육을 키우시면 여러분은 성공한 기업의 리더로 활약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그 협상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뭐였습니까? 유인 전략, 제한 전략, 손실 회피 전략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